2학년 여러분, 오늘은 산지 지형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텍스트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자료, 지도 자료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인드맵과 교과서에 있는 그림 자료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맥을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형성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 그게 1차 산맥과 2차 산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는 랴오뚱 방향, 그리고 중국 방향, 그리고 한국 방향,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방향에 따라 구분하는 것들은 그 시대 중생대 때 만들어졌던 지질 구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얘기를 했고, 한국 방향 산맥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맥, 낭림산맥, 그리고 하나 더 마철령 산맥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경동성 요곡운동, 신생대 3기 때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형성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두세요. 마철령 산맥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다시 살펴봅시다. 형성 원인에 따라 구분한 1차 산맥과 2차 산맥. 1차 산맥은 만들어진 게 신생대 제3기 때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1차 산맥들의 특징은 땅이 융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산맥들이 함경산맥, 낭림산맥, 그리고 태백산맥 말고 두 개가 더 있었죠. 마철령산맥과 그리고 소백산맥이 포함이 됩니다. 총 그래서 5개의 산맥들, 마철령, 낭림, 그리고 함경, 그리고 태백산맥, 그리고 소백산맥, 이 5가지만 1차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이들 산맥은 동쪽으로는 급사면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완사면을 이루고 있어. 사면이라는 게 경사면을 말하는 거예요. 경사 급한 건 급사면, 완만한 건 완사면. 동쪽은 급하고 서쪽은 완면에서 비대칭적인 지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대칭 지형을 뭐라 설명하냐면 경동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다음에 2차 산맥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거쳐 형성되었다. 여기서 포인트가 차별 침식이에요. 침식이 서로 차별적으로 일어났는데 뭘 따라 일어났냐면 지질 구조선. 지질 구조선은 선생님이 땅에 그어져 있는 금이라 그랬어요. 유리에 금 간 것 같은 게 금을 따라서 땅이 파여서, 땅이 파이지 않은 그 사이에 침식이 강한 부분, 지질 구조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 산맥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얘의 특징은 1차 산맥보다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이게 특징이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산맥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1차 산맥에서 뻗어나간 산맥들, 1차 산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맥들이 다 2차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차 산맥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2차 산맥에 해당이 된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산지 형성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생대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고, 송림 변동 그리고 대보조산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죠. 그리고 중생대 중기 때 대보조산 운동과 중생대 말기에 불국사 변동으로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 관입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표면을 뚫고 지표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지각을 뚫고 올라왔던 마그마들이, 얘네들이 땅 속에서 천천히 식으면 뭐가 되냐? 화강암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되었다. 중생대 때 이런 지각운동, 굉장히 활발한 지각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될 때까지 별로 지각운동이 별로 없었어요. 신생대 3기 때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생대 기간에는 이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침식작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발 고도가 이렇게 다소 높았던 지각 땅덩어리들이 낮게 깎여서 이제 평탄화된 거예요. 평탄화된 상태에서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곡 운동의 결과 동쪽을 중심으로, 이게 동해죠. 이 동쪽을 중심으로 땅이 솟아올라서 경동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대칭 지역인 동고서주에 경동 지형이 만들어졌고, 이 경동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땅이 솟아올랐죠. 땅이 솟아올랐으니까 무슨 작용이 활발해지겠어요? 당연히 침식작용, 깎아내는 이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깎아내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에 땅에 그어져 있던 지질구조선들, 금가 있는 부분들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여기에 깊은 골짜기를 파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이 파내는 골짜기들을 우리가 하식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줄여서 하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천이 흘러가는 골짜기를 하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짜기들, 이 골짜기들의 형태가 V자 형태이기 때문에 V자 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식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하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골짜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가 깊게 파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세요.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면 땅이 솟아오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깎이고 나니까 여기 땅속에 있던 화강암들이, 이 화강암들이 일부 산줄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땅속에 원래 있어야 되는 화강암은 땅속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그마가 땅을 빵 뚫고 나와서 만들어지면 까만색 현무암이 됩니다. 근데 마그마가 땅속에서 천천히 식으면 밝은 색이, 하얀색에 가까운 화강암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땅속에 있어야 될 화강암이 땅 위로 드러나게 됐어.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침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땅속에 있던 화강암이 드러나니까 얘네들은 무슨 산을 이룬다 그랬죠? 화강암은 지표에 나오면 돌산을 이룬다 그랬죠. 화강암이 풍화가 되면 모래가 돼서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서 돌덩어리만 남은 돌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해발고도 높은 곳 중에 일부는 과거에 여기 평탄했던 땅이 있었어요. 땅이 이렇게 평탄했어. 평탄한 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곡 운동의 결과, 경동성 요곡 운동이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신생대 3기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 운동의 결과 해발 고도가 높고 평탄한 땅이 일부 구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동쪽을 중심으로 솟아올랐는데 과거에 여기 평탄면일 때의 흔적이 해발고도 높은 산에 일부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산은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데 해발고도 높은 곳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평탄한 땅이 있게 돼요. 이 평탄한 땅을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고위평탄면의 대표적인 데가 지금 태백에 있는 매봉산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올라가 보면 산 정상인데 배추밭이 이루어져 있죠. 그게 고위평탄면. 고위평탄면의 핵심은 과거에 평탄했던 지형이 융기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융기한 이후에 깎여서 평탄해진 지형이 아니에요. 고위평탄면은 과거에 침식을 받아서 평탄해진 지형이 융기한 이후에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융기의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고위평탄면 같은 지형은 과거에 평탄했던 우리 한반도의 그 흔적이기 때문에 융기한 증거가 되는 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다음에 하곡을 따라 차별 침식이 일어나 2차 산맥을 형성하였고, 여기 아까 골짜기가 파였다 그랬죠. 이 골짜기가 깊게 파이게 됐어. 골짜기가 이렇게 이쪽에도 파이고 이쪽에도 파이게 되면 이 골짜기랑 골짜기 사이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산줄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2차 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 2차 산맥을 형성했고, 땅속에 있던 화강암이 지표 위로 드러나서 뭐가 됐다? 돌산이 된 거예요. 여기 돌산. 이 그림은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산지 형성과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탐구 활동의 내용의 그림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 자료 3번은 우리 한반도에 그어져 있는 금들, 아까 쌤이 그걸 지질구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땅에 금 간 걸 표시해 둔 거예요. 여기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이렇게 금 간 거는 주로 랴오뚱 방향의 지질구조선, 속림 변동에 의해서 그어진 거죠. 그리고
한반도 중부지방과 그 남부지방에 걸쳐서 넓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선생님 지금 주황색으로 긋는 선들은 얘네들은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여기 남북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요런 지질구조선들은 한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으로서 신생대 제3기에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과서에 이 부분을 표시해 놨는데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양산단층이라고 불러요. 이 양산단층이 몇 년 전에 경주에서 굉장히 큰 그 수능 직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진도 아마 5.8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강한 지진이 이 양산 단층에 의해서 땅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층에 의해서 단층 땅이 끊어지는 거,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고3 담임이었는데 수능 일주일 전인데 연기가 됐어.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 교과서를 막 다 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수능이 연기되고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문제지 교과서 주워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었고요. 이제 다음에 자료 4번을 한번 봅시다. 경동성 요곡운동이 신생대 제3기 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그 경동성 요곡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동해바다가 있는데 원래 한반도랑 일본은 가까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있던 동해바다가 이 동해바다가 지각을 확장하면서 땅이 양옆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양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 분리되는데 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강력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옆에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반도에 강한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지층이 구부러져 올라가게 된 거죠. 원래 이렇게 평평했다가 이쪽에서 미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땅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경동성 요곡운동이 신생대 3기 때 일어난 거죠. 이때 태백, 함경, 마천령, 낭림, 소백 같은 1차 산맥이 형성되었다. 시기는 신생대 제3기에 신생대 3기 때 분리됐다. 이것도 적어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료 5번은 우리나라 산지분포 특징인데 색깔 가지고 고도를 구분해 놨어요. 여기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죠. 여기서 돌발 퀴즈. 백두산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인지 돌발 퀴즈 맞춰보세요. 여기는 개마고원 일대예요. 개마고원 일대 해발고도 높으니까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남서쪽은 해발고도 낮으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근데 A 부분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서 보니까 이 중에 이제 고르라는 건데, 단면도는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은 이 중에 가장 높은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해발고도가 얘가 가장 높네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 높게 솟아 올라와 있으니까 얘가 A가 될 거예요.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슨 산맥이 지나가죠? 태백산맥이 지나가죠. 태백산맥이 오른쪽 끝부분에 있어야 돼. 해발고도 높은 부분이. 둘 중에 오른쪽 부분, 동쪽 부분에 해발고도가 높은 건 나니까 B는 나가 되겠고, C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여기 지나가는 산맥이 뭐죠? 요건 소백산맥이죠. 소백산맥이 가운데 부분에 있으니까 가운데가 볼록 솟아 올라와 있는 얘가 C가 다가 될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료 1과 자료 3을 보고 산맥과 지질구조선의 방향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자료 3번은 지질구조선이고 자료 1번은 우리나라 산맥 분포인데 지금 지질구조선과 산맥의 분포가 거의 일치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골짜기가 파이고 지질구조선 사이에 있는 부분이 산맥으로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질구조선과 산맥의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4를 보고 경동성 요곡운동의 발생 원인을 모둠별로, 모둠하지 말고 온라인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할게요. 발생하는 원인은 동해 지각의 확장에 따른 횡압력 발생이죠. 동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동쪽이 솟아 올라간 경동지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AC선에 해당하는 단면도를 가다에 찾아 연결해보자. 연결은 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4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해발고도 높은 산은 별로 없고 해발고도가 낮은 저산성 산지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해발고도가 높은 히말라야나 알프스나 로키나 안데스 산맥 같은 산은 없어요. 왜냐하면 판의 경계에서 멀찍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지진과 화산이 별로 없는 거죠. 다음에 한반도는 신생대 제3기에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을 축으로 하는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으로 북동쪽에는 높은 산지, 그리고 평야는 남서쪽에 분포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경동지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거예요. 경동지형은 비대칭 지형이에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 큰 하천들은 대부분 황해와 남해로 흐른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는 무슨 강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게 우리 남한 지형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크기가 커야지 강이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천이에요. 우리 삼척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50천이죠. 강릉에 있는 게 남대천, 그리고 양양에도 있는 게 똑같아요. 이름이 남대천이에요. 그리고 속초와 양양 경계에 있는 게 쌍천. 대부분이 다 천이에요. 근데 남해로 흘러가는 낙동강, 한강,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한강, 다 강이죠. 그 하천의 크기가 클 때는 강을 붙이고 작을 때는 천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들은 다 황남해로 흐른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비교적 기복이 작고 경사가 완만한 고원지형이 나타나는데, 고원이라는 말은 해발고도가 높은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해발고도가 높으면서 평탄한 지역, 그거를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위평탄면은 과거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융기한 후에도 남아있는 지형으로, 이게 포인트죠. 순서가 침식이 되는 게 먼저예요. 오랜 침식을 받았고 오랜 침식 이후에 평탄해진 면이 융기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융기한 다음에 깎인 게 아니라 융기 전에 이미 평탄해진 곳이 융기한 이후에 남아있는 걸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고위평탄면이 융기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다 한번 또 적어둡시다. 융기의 증거가 되는 지형이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대관령 일대, 태백산맥에 있는 대관령과 그리고 소백산맥에 있는 진안고원이 대표적으로 고위평탄면 지역이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태백산맥의 태백시에 있는 매봉산도 대표적인 고위평탄면 지역의 하나라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여름에 기온이 낮죠. 그래서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는데 그걸 고랭지 농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은 돌산과 흑산으로 구분하는데,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그리고 서울에 있는 관악산 같은 것들이 뾰족한 봉우리 바위로 된 산들이 돌산이고, 이 돌산들은 대부분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이 지표 위로 드러나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흑산 같은 경우에는 시원생대 형성된 변성암이, 시원생대 형성된 암석, 이게 변성암이죠. 변성암이 오랜 시간 풍화와 침식을 받아 흙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흙에 식생들이 자라게 되면서 변성암 위를 두꺼운 토양층이 덮게 되고 경사가 완만한 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산들이 지리산, 덕유산, 그리고 쌤이 오대산도 얘기를 해줬었죠. 그리고 흑산은 돌산보다 토양이 있으니까 식물이 자라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사진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북한산도 대표적인 돌산, 그리고 흑산의 대표는 지리산, 두 가지. 그리고 암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요거 시원생대 변성암 산지고, 중생대 땅속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드러난 산지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지도가 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요 지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고위평탄면의 이용과 환경 문제에서 첫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요게 지금 900m 그리고 1000m, 1100m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00m 위쪽이야. 여기는 최소 1000m에서 1100m 사이 해발고도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발고도가 낮은 900m, 1000m, 1100m 요 부분은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여기는 급경사의 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급경사, 어이구 마우스라서 이해하세요. 급경사고 해발고도가 높은 이제 정상 부분에 올라왔어. 정상 부분에 올라왔는데 등고선 간격이 넓어졌어. 등고선 간격이 넓어지면 우리가 경사가 완만하다 해서 완경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단면도를 쌤이 그려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때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A가 여기, B가 이쪽일 때 해발고도가 A 부분은 급격하게 이렇게 막 높아져. 근데 B 쪽에 가서는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형이 바로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여기가 고위평탄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형도를 보면 고위평탄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창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고위평탄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이 지형도가. 고위평탄면이 이용되는 걸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매봉산이죠. 매봉산의 고랭지 채소밭, 여기 풍차도 보이네요. 경사가 완만해서, 그리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고랭지 작물 배추를 재배하고 있고, 평창에 있는 양떼 목장을 사진으로 찍어놨네요. 선생님이 양떼 목장 가서 그 양꼬치 사 먹은 거 얘기했었죠. 다음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위평탄면은 평지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다. 기온이 낮으니까 수증기들이 증발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데, 습기가 높고 기온이 낮아서 서늘한 곳에 자라는 배추, 무 등의 채소, 얘네들을 고랭지 채소라고 불러요. 시원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목초 재배에 유리하다. 목초라는 건 가축을 기를 때 사용하는 사료 작물을 목초라고 불러요. 가축들이 먹는 풀이 잘 자라니까 양, 소 등을 기르는 목축업이 발달해서, 이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우유도 굉장히 많이 먹죠. 선생님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목장이 있어서 그렇죠. 대관령 일대는 목장과 고랭지 밭, 그리고 능선을 따라서 풍력발전기 이런 게 함께 있어서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스키장, 리조트 등이 들어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산지 개발로 인해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 고랭지 지역이 점점 개발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지역에 배추밭이 아니었어요. 여기 원래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해발고도 높은 산이니까. 그런데 배추밭 만들고 목장 만들고 스키장 만들고 풍력발전단지 만들다 보니 나무를 베어냈어요. 근데 나무는 뿌리를 통해 흙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나무가 없어지고 나니까 토양을 단단하게 잡아줄 그 개체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 왔을 때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토양 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 많이 내려서 토양이 깎여 내려가. 그러면 이 토양이 깎여 내려간 흙들은 어딘가에 가서 쌓여야 되겠죠. 깎여 내려간 토양을 유실된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실된 토양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상은 하천의 바닥입니다. 하천의 바닥이 높아지게 돼요. 하천의 바닥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홍수의 위험성이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천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하천 흘러가는 골짜기고 여기가 하천물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상류 지역에 있던 고위평탄면에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나니까 토양들이 깎여서 쓸려 내려와서 이 유실된 토양들이 여기에 와서 쌓였어요. 하천 바닥에. 그러면 똑같은 물이 흘러도 옛날보다 하천의 수위, 하천물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게 돼. 하천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니까 홍수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고위평탄면에서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적 요인을 생각해 보자.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이 서늘하기 때문에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인문적 요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도 이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고 서늘한 땅이었어. 근데 80년대 이전에는 목장이나 고랭지 배추밭 이용 안 했어요. 그 이유가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농사 지어도 내다 팔 수가 없었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하나의 원인이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고위평탄면 지역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이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두도록 하시고, 다음 페이지 41쪽. 산지는 지역 간의 경계를 이루어 교류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등 각종 자원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아까 비슷한 내용 나오네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뛰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식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산지는 도로, 댐 등 건설이나 레저시설 조성 등의 지속적인 개발로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집중호우,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는 걸 집중호우라고 그러죠.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야 될 숲이 파괴되니까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지를 개발할 때 생태지향적 관점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태지향적 관점이라는 건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막 개발해. 그러면 이 파괴된 자연에 의해서 그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할 때 자연을 보존하고 인간이 함께 지낼 수 있게 적절한 수준의 보호도 함께 해준다면 그 혜택이 인간에게 돌아오지만, 인간이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게 되면 그 피해가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생태학적 관점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자연 휴식 연재, 등산로를 몇 년간 개방했다가 몇 년간은 또 폐쇄하는 거죠. 자연이 회복할 수 있게. 그리고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생태 이동 통로를 건설하는 거. 이것도 역시 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경험했을 텐데 로드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철암 지역에도 선생님 얼마 전에도 고양이 차에 치여 죽은 거 봤어요. 좀 마음이 안 좋던데, 동물들이 차에 치이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요 위에다 동물 이동 통로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생태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장, 그리고 등산로, 자연휴식연재, 요건 두 개는 당연히 알 거고, 요 두 가지가 그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생태학적 관점의 사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